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6시마다 시작하고 있는 한우준의 히든 플레이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못했습니다. 네, 태백 출장이 있었는데 대학교 태백에서 대학 축의 연맹전 대회가 있었어요. 결승전 두 경기. 당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와 광운대학교의 결승전 경기 두 경기가 있었는데 제가 수요일에 그날부터 내려가가지고 목요일 날 중계를 했고 금요일 날 중계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방송을 키지 못했고 사실은 제 대신에 이제 정원 위원께서 대신 좀 수고를 해 주시기로 했었었는데 정원 위원도 그때 이제 그 동아시안 그 U23세 아시안컵 그 경기 중계가 있으셔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수요일은 방송을 키지 못했습니다. 네 좀 양해의 말씀 네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이제 사실 지난주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그쵸? 지난주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저 태백 내려갈 때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러다가 정말 큰 사고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굉장히 좀 더위 안 먹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승구님, 네, 한우주연님 안녕하세요. 네, 승구님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굉장히 오랜만에 네 와주시는 것 같네요, 승구님. 반갑습니다. 자, 자 오늘은 이제 클럽 월드컵이 끝났죠. 클럽 월드컵은 첼시의 우승으로 막이 내렸고요. 어,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시청자 한 분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혹시 클럽 월드컵도 우승하면은 다른 뭐 유럽 대학년이나 이런 것처럼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 다음에 똑같이 진출하는 것처럼 그 클럽 월드컵도 우승하면은 자동 진출권이 주어지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때 저도 그것까지 준비를 못했어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좀 그걸 알아갖고 와가지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진짜 FIFA 월드컵 룰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드컵 우승국이 그 4년 후에 월드컵에 진출한다는 그런 자동 진출권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똑같이 피파 클럽 월드컵도 우승을 한다고 해서 네, 자동적으로 진출권이 주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답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승구님, 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셀틱 유니폼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 셀틱 리뷰하면서 제가 그 셀틱 유니폼을 정원 위원께 좀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 생일 선물로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게 아마 기성용 선수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차두리 선수랑 같이 해가지고 2011, 2012 시즌? 네. 그때 아마 이 셀틱 유니폼이에요. 근데 마킹은 노 마킹이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네, 셀틱 리뷰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네. 승구님은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는데 네, 잘 어울리나요? 자, 자, 오늘 이제 리뷰해볼 경기는 프리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클럽 월드컵이 막이 내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시즌을 좀 준비하는 프리시즌이 다가왔는데 셀틱과 뉴캐슬의 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셀틱 파크에서 펼쳐졌었고 셀틱의 홈 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셀틱의 선발 라인부터 한번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머나 생일이셨군요. 정말 많이 늦었지만 생일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훈이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셀틱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마이켈 골키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J리그에서 이적온 이나무라 하야토 선수가 왼쪽 풀백 자리로 선발 출전했고 트러스티, 머레이 그리고 랄스턴 선수가 백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맥그리거와 맥코안, 앵겔스 선수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쓰리톱에는 마이다 다이젠, 조니 케니, 그리고 양현준, 대한민국의 양현준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좀 그래도 좀 중요하게 좀 이 라인업에 살펴볼 부분은 사실은 지난 시즌에 이제 왼쪽 풀백 주전으로 왼쪽 풀백을 보던 그렉 테일러 선수가 그리스 리그죠. 파우크 FC로 이적을 합니다. 파우크 FC로 이적을 했고 그리고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니콜라스 킨 선수가 이제 세리아 무대 코모로 이적을 했고요. 그래서 살짝 지난 시즌 이제 주전으로 활약했던 이 두 선수가 모두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J리그에서 건너온 이나무라 하야토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원래 주 포지션은 센터백을 보는 선수고요. 왼발잡이 선수고.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이날 경기에서 왼쪽 풀백으로 네, 선발 출전했습니다. 자, 마에다 브렌트포드 이적설 뜨던데 그의 대체자 누구일까요? 마이다 다이젠 선수가 그쵸. 브렌트포드 이적설이 뜨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마이다 다이젠 지금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왼쪽 윙어로 출전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난 시즌에 겨울 이적 시장에 후라시교고 선수가 이적을 했고 프랑스 리강으로 옮겼고 그렇게 되면서 마이다 다이젠 선수가 이제 원톱 자리에 배치가 됐었어요. 그 후라시구고 선수가 이적을 한 후에는 근데 지금 다시 프리시즌 때 경기를 보니까 왼쪽 윙포드로 자리 배치가 되던데 뭐 왼쪽 윙포드에는 사실은 뭐 조타 선수도 있긴 하지만은 조타 선수는 좀 글쎄요. 조타 선수는 지금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리그 개막전까지는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왼쪽 윙포드에는 뭐 양현주 선수도 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셀틱에서는 양현주 선수가 왼쪽보다는 오른쪽 윙으로 더 출전을 하기도 하고, 네. 과연 어떤 선수가 좀 대체가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일단은 뭐 윙포드로 볼 수 있는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제 멜버른 시티 임대를 다녀온 뭐 틸리오 선수도 있고요. 이런 선수들이 좀 오른쪽 윙포드도 볼 수 있지만 왼쪽 윙포드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자원들입니다. 박승구님, 네, 프리시즌 경기였지만 셀틱 경기를 정말 좋더라고요. 코리안 리그 양현준 선수 활약도 정말 좋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뭐 리뷰하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이날은 뭐 정말 셀틱이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제 좀 리뷰를 시작을 하면서 슬슬 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뉴캐슬은 골키퍼에 닉포프 골키퍼가 나왔고요. 왼쪽 풀백에 맥타게, 보트만, 파비안 쉐어, 트리피어 선수가 백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조윌록, 브루누 기마랑이스, 그리고 루이스 마일리 선수가 출전했고요. 3톱에는 하비반스, 그리고 원톱에는 이사크 선수가 구성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오술라, 그리고 제이코 머피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양 팀 모두 다 완벽한 2군이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1.5군에서 1.7, 8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전반전 바로 간단하게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역시 강한 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이번 경기 초반에서 나타났다시피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셀틱 후방 자원들을 좀 힘들게 만들었고요. 지속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의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데 성공한 뉴캐슬이 되겠고 셀틱 또한 전방 압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틱 또한 볼을 뺏겼을 때는 강한 맨투맨 압박을 들어가면서 뉴캐슬 선수들의 패스 미스를 좀 유도를 했던 전반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경기 초반이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양 팀이 굉장히 압박이 거세다 보니까 전반 13분 전까지는 그렇게 막 다양한 공격 패턴이라던가 확실한 공격 찬스 그런 장면들을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13분에 먼저 날카로운 공격 장면을 만들어낸 팀은 홈팀 셀틱이었어요. 자, 맥그리거 이제 하프 스페이스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이 하프 스페이스 그 가운데 쪽에서 위치를 쫙 잡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볼의 패스가
그렇죠. 맥그리거 선수가 그 가운데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맥환 선수가 볼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볼을 잡고 오른쪽 윙포드 위치를 소화하고 있었던 양현준 선수에게 그대로 연결을 해줬고요. 오른쪽 윙포드였던 양현준 선수가 그대로 논스톱 땅볼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앵겔스한테 연결이 됐는데, 앵겔 선수가 이게 슈팅한다는 게 빗 맞았거든요. 빗 맞았는데 오히려 그게 박스 안쪽에 있었던 조니 케니 선수에게 굿패스로 연결이 되면서 슈팅 찬스가 왔고, 조니 케니 선수가 슈팅을 했었지만은 수비 블록에 막히면서 첫 번째 코너킥을 얻어내게 됐습니다. 경기 초반 이때까지 가장 그래도 전반 13분까지는 이 장면이 가장 좀 매끄럽고 좋은 공격 찬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9분에 다시 한번 셀틱이 득점 찬스를 잡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었는데 전술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 초록색이 셀틱이고 빨간색 이 블록이 뉴캐슬이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마이다 다이젠이 이제 왼쪽 윙포워드다 보니까 한 이쪽 중간쯤에서 볼을 잡았던 것 같아요. 중간 쪽에서 볼을 잡고 수비는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마이다 다이젠이 여기서 경합이 가운데로 치고 돌아보다가 뉴캐슬 수비와 그 경쟁이 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몸싸움으로 이겨내고 제껴 들어가면서 오른쪽 윙포드 있었던 양현주 선수에게 그대로 올려줬고요. 양현주 선수가 이제 한번 잡고 난 후에 이런 식이었는데 조니 케니 선수가 이 뒤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볼 이제 약간 땅볼이라기보다는 약간 뜬볼, 그럼 무릎 정도 올라온 위치, 무릎 정도 위치로 날카롭게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이게 조니 케니 선수 쪽은 연결되지 않았지만은 파비안 쉐어 선수가 먼저 위치를 잡고 걷어낸다는 게 오히려 골문 안쪽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저는 그거 보다가 이제 이거 잘하면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닉 포프 선수가 굉장히 환상적인 반사신경을 보여주면서 실점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때 사실 파비언 시어 선수가 몸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예전에 제가 처음 히든풋볼 그 영상 할 때 좀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수비 선수가 이제 몸 포지션이 이때 파비안 시어 선수가 자신의 골문 안쪽으로 위치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몸을 앞으로 열어놓은 상황이 아니라 몸을 자신의 골대로 향하면서 갑자기 크로스가 오게 되면은 클리어링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자책골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파비안 시어 선수가 이런 경우였거든요, 이번에. 근데 다행히 닉포프가 막아주면서 실점 위기에서 벗어났고, 반대로 셀틱 입장에서는 운이 좋게 좀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닉포프한테 막히게 되면서 아쉽게 선제 득점에는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안 들려요? 마이크 대고 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마이크가 멀죠? 네. 자, 잘 들리나요? 네. 자, 일단 전반전 20분 전까지는 셀틱이 조금 더 공격 찬스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은 전반 20분 후부터는 뉴캐슬도 점점점 공격이 날카로워지면서 날카로운 공격 찬스를 한 차례 보여줬는데요. 후방에서 셀틱이 전방으로 패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아마 트러스티 선수로 기억이 나는데, 트러스티 선수가 전방으로 연결된다는 게 트리피어 선수가 잘 끊어냈고, 조일록 선수에게 빠르게 연결을 해줘요. 조일록 선수가 그래서 볼을 잡은 후에 빠른 공격 전개를 시도를 했고, 중앙에 있었던 오슬라 선수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슬라 선수가 볼을 한번 터치를 한 다음에 슈팅을 한 게 셀틱의 중앙 수비 선수 맞고 굴절이 되면서 약간 굉장히 중앙 쪽으로 가긴 했지만 날카롭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은 또 셀틱엔 골키퍼 누가 있죠? 슈마이켈 키퍼가 있습니다. 슈마이켈 키퍼가 또 잘 선방을 하게 되면서 실점 위기에서 벗어난 셀틱이 되겠고요. 물론 이 뉴캐슬 이 슈팅이 오슬라 선수의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은 볼을 끄는 다음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한 후에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위기를 한 차례 넘겼던 셀틱이 득점 찬스를 잡게 됐고 결국 전반 25분에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피디님 그 선제골 장면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자,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은 뭐 기사에서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셀틱 TV라고 셀틱 공식 유튜브에 득점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득점 장면만 제가 따로 영상으로 하진 않고 사진으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가운데 쪽에서 루크 맥환 선수가 또 하프스페이스 위치에서 굉장히 맥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던 부분은 하프스페이스 위치, 선수와 선수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서 볼을 받는 이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왼쪽 측면 쪽이 지원을 가주면서 왼쪽 측면 하프스페이스 쪽에서 볼을 잡고 맥환 선수가 딱 돌아섭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마이다 다이젠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성실하게 수비 가담해주는 부분과 그리고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도 이 마이다 다이젠 왼쪽에 포진되어 있는 선수가 지금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선수가 마이다 다이젠 선수입니다. 지금 시선이 앞쪽으로 향하고 있고 트리피어 선수는 지금 볼만 향하고 있어요. 트리피어 선수는 지금 뒤쪽에 있었던 마이다 다이젠을 지금 놓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루크 베칸 선수가 지금 뒤쪽에 공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이다 다이젠 선수가 침투를 하는 걸 보고 이 뒷공간을 찔러주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침투 후에 볼을 잡은 마이다 다이젠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뒤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지금 박스 안쪽에 말고 뒤쪽에 보면 이 선수가 엥게스 선수입니다. 박스 뒤쪽 이제 아크 정면 쪽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선수가 엥게스 선수거든요. 엥게스 선수에게 바로 컷백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피디님. 네, 엥게스 선수가 볼을 잡고 슈팅을 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뒤쪽에서 조일록 선수가 다리를 걸게 되면서 먼저 페널티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엥게스 선수가 자신이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성공을 하면서 먼저 선제골을 넣은 쪽은 홈팀 셀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선제골을 넣다 보니까 셀틱의 플레이가 점점 좋아지면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요. 전반 38분 두 번째 추가골 기회를 잡았던 셀틱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후방에서 이제 셀틱이 볼을 잡고 후방에 천천히 돌리다가 오른쪽 풀백이었던 랄스턴 선수에게 볼을 건네줍니다. 여기서 굉장히 양현주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양현주 선수가 오른쪽 윙포드에서 나오다가 랄스턴 선수가 한 번 더 치니까 이때 수비가 따라 나온 걸 보고 뒷공간으로 바로 돌아뜁니다. 그때 이제 랄스턴 선수가 그 타이밍에 맞게 뒷공간을 때려주면서 양현주 선수는 볼을 잡고 계속 치고 들어가다가 이제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던 조니 케니 선수에게 또 정말 정확한 크로스 연결을 해줘요. 하지만 조니 케니 선수가 정확한 슈팅 임팩트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아쉽게 두 번째 골 추가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은 여기서 정말 좋았던 점은 뭐 셀틱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셀틱이 굉장히 쇼패스 빌드업을 통해서 압박을 풀어 나온다던가 공격 전개하는 게 굉장히 좋지만은 이번 경기에서는 다이렉트한 공격 연결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뉴캐슬의 4백 라인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을 양현주 선수가 2차 움직임을 통해서 이 뒷공간을 노렸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하루하루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자, 지금 사실 첫사랑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타이밍이어서 네, 아쉽게 첫사랑 이야기는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구로구님 셀틱이 잘했나 보네. 4대 빵이었구나. 맞습니다. 셀틱이 그냥 압도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추가골 기회는 있었지만 아쉽게 네, 무산되고만 셀틱의 공격이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선제골을 넣고 난 이후에 셀틱이 많이 밀어붙였습니다. 뭐 전방 압박이라던가 굉장히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뉴캐슬을 많이 압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셀틱의 강한 압박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다가 전반 42분에 뉴캐슬이 이번에는 기회를 잡습니다. 오른쪽 측면 후방에서 파비안 시어 선수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오슬라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슬라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박스 안쪽에서 볼을 잡았거든요. 박스 안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제 셀틱의 골키퍼인 슈마이케 키퍼가 덮치려고 나오는데 그걸 또 제껴냅니다. 제껴내서 반대편에 들어오고 있었던 유케 선수에게 땅볼 크로스 연결해줬지만은 아쉽게 셀틱의 중앙 수비에게 막히게 되면서 뉴캐슬의 기회가 좀 무산이 됐었는데 어쨌든 셀틱도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하는 팀이다 보니까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 후방에서 볼을 잡았던 파비안 셰어가 뒷공간에 공간이 많아서 그 뒷공간을 침투하는 오슬라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을 해줬던 장면, 굉장히 다이렉트한 연결을 시도하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봤던 장면이 좀 인상 깊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겼던 셀틱이 전반 45분 추가 시간에 추가골을 넣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웃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피디님 그 두 번째 골 장면 한 번만 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 골 장면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 그 슈마이케 골키퍼가 볼 잡는 장면부터 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슈마이케 키퍼가 후방에서 이렇게 킥을 차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뒷공간으로 이제 뉴캐슬의 포백 라인이 워낙 높다 보니까 조니 케니 선수가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 움직임을 보고 슈마이케 골키퍼가 롱킥을 때려줍니다. 그래서 조니 케니 선수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이 볼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약간 길긴 했었는데 이제 길다 보니까 닉 포프 골키퍼가 나와서 자기는 좀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근데 나오면서 이제 걷어내려고 했는데 원바운드가 되면서 지금 이 사진 보시다시피 닉 포프의 키를 넘어갑니다. 볼이. 그렇게 되면서 골문은 비어 있었고 조니 케니 선수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너무나 좀 웃기고 좀 쉽게 추가골을 만들어냈던 셀틱입니다. 정말 리포프의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죠. 네, 정말 치명적인 실수고 사실 좀 경기에서 좀 나오면 안 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좀 아쉬운 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면서 셀틱이 추가골을 넣는데 성공을 했고 반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아쉽고 쉽게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로구님, 슈마이켈 레스터에서 저기했구나. 맞습니다. 슈마이켈 키퍼가 지난 시즌이죠. 네, 지난 시즌에도 후반기 막판에 어깨 부상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기 풀타임 출전하면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었고요. 닉포프가 가끔 가다가 허당짓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이번 경기도 오늘이 아니냐. 네, 이번 경기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일단 전반전이 이렇게 2대 0으로 셀틱이 좀 압도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평가를 양팀 좀 내려보자면은 양팀 모두 전반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반 13분까지는 압박 강도가 매우 높아서 양팀 모두 좀 매끄러운 공격 전개를 펼치진 못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셀틱이 조금 더 뉴캐슬보다는 후방에서 숏패스 빌드업을 통해서 뉴캐슬의 강한 압박을 풀어나오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다이렉트한 연결을 통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전방 압박 시에 전체적인 팀 압박이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서 효과적인 수비를 해냈고 공격 시에는 측면 쪽에서의 유연한 플레이와
좀 조합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측면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뉴캐슬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날카로운 공격과 그리고 효과적인 수비를 통해서 좀 찬스를 만들어 갔었고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줬던 셀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좀 조직력이라던가 압박의 타이밍 그리고 연계 플레이, 파이널 서드 쪽에서의 좀 세밀한 부분이 셀틱보다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전에는 2대 0으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무리를 한 뉴캐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물 좀 마시고 후반전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에는 먼저 좀 선수 변화를 대거 가져갔던 쪽은 뉴캐슬이에요. 사실 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섰던 오슬라 선수와 그리고 오른쪽 메잘라로 선발 출전을 한 루이스 마일리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들을 대거 교체를 했습니다. 뭐 앤서니 고든이라던가 덴번, 토날리 그리고 이번에 영입해온 엘랑가 선수죠. 네, 노팅엄에서 뉴캐슬로 둥지를 튼 엘랑가 선수까지 투입을 하면서 대거 조금 1군 선수들을 많이 투입을 한 뉴캐슬이 되겠고요. 투입하자마자 좀 효과를 봤습니다. 후반 47분경 시작하자마자 득점 찬스를 잡았던 뉴캐슬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뉴캐슬 공격에서 이쪽으로 공격하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측면이죠. 왼쪽 측면에서 조 화이트 선수가 이쪽에서 볼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1명, 2명, 3명 이렇게 압박 수비가 둘러싸여 있었는데 여기서 조 화이트 선수가 볼을 뺏기지 않고 자, 이제 좀 잘 들리시겠죠? 네, 잘 들리시겠죠? 여기서 이제 3명의 압박이 둘러싸였지만은 조 화이트 선수가 이 볼을 뺏기지 않고 이 두 선수 사이로 침투하는 알렉스 머피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미 압박을 들어갔던 셀틱은 오른쪽 측면이죠. 이 오른쪽 측면에 굉장히 빈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알렉스 머피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고 여유있게 드리블을 치고 나가면서 센터백과 센터백 이 사이로 오슬라 선수가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오슬라 선수가 침투해서 들어가면서 알렉스 머피 선수 땅볼로 정말 정확하게 연결을 해줍니다. 오슬라 선수에게. 그럼 정말 여기서 이제 거의 1대1 찬스였거든요. 슈마이켈 키퍼와 오슬라 선수의 1대1 찬스였는데 완벽한 찬스면 불구하고 오슬라 선수가 이번에도 슈마이켈 골키퍼를 뚫지 못하면서 가장 정말 전반전과 그리고 후반전 초반에 가장 좋은 찬스를 만들었었던 뉴캐슬의 공격이었는데 이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아쉽게 따라가는 골이죠. 네, 따라가는 골을 넣지는 못한 뉴캐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사실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날 이사크 선수가 부상으로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이사크 선수의 부재가 너무나 좀 많이 느껴진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네, 오슬라 뉴캐슬 경기를 잘 안 봐서 그런가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네, 오슬라 선수 굉장히 젊은 선수입니다. 네, 젊은 선수고 사실은 이삭 선수와 포지션이 겹치다 보니까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했고요. 네. 그쵸, 이삭이 공격에서 지대한 역할을 차지하긴 하죠. 맞습니다. 사실 뉴캐슬이 지난 시즌에도 뉴캐슬에서 공격은 거의 이사크 선수가 다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핵심 선수였고 없어서는 안 될 선수였습니다. 네.
제임스 제이님, 박승수는 뉴캐슬 가면 어디로 임대 갈까요? 뉴캐슬 팬 통해 물어보니 팀 뉴스로 간다던데. 네, 맞습니다. 아마 저도 언론에서 좀 듣긴 했는데, 원래 좀 이런 젊은 선수들은 경기 감각을 좀 유럽에서 많은 경험을 쌓게 하려고 하브리그로 좀 임대를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박순수 선수는 임대를 보내지 않고 뉴캐슬 이제 리저브 팀이라고 하죠. 유스 팀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뛰게 하고 그 속에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박승수 선수는 임대를 가지 않고 유스 팀에서 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장에 박승수 선수가 이 경기를 직접 직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로구님, 네, 팀 그로운으로 키우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좀 언론 기사를 봤을 때 좀 그런 의도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콧부리님, 이삭 요케레스 누가 더 잘하나요? 글쎄요. 이삭 요케레스, 제가 뉴캐슬 경기도 중계를 했었었고, 요케레스 선수도 그 스웨덴 대표팀 경기 했을 때 네이션스 리그 때 중계를 했었지만은 둘 다 일단은 오프 더 볼 움직임 매우 좋고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득점력도 매우 좋은 선수라 네. 이거 굉장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수준인데요, 질문이. 그쵸. 일단 저도 제임스 제이 님의 의견에 좀 찬성을 하는 게, 일단 이사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빅리그에서 그래도 검증된 선수잖아요. 하지만 요케스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었고 아직까지 빅클럽에 대한 그거를 제가 플레이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네, 맞네요. 네, 이삭 선수와 요케레스 둘 다 모두 스웨덴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수고요. 요케레스는 만약에 이제 거의 뭐 아스날로 오는 게 좀 유력한 것 같은데, 네, 유력한 것 같은데 아스날에서의 활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요케레스 선수가 뭐 좀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진 못해서 일단 전 이삭 선수에게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후반 47분 시작하자마자 뉴캐슬의 공격 찬스 가져가 봤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후반에 이제 초반에 많은 선수들, 좀 1군 선수들을 뉴캐슬 선수들을 변화를 가져가면서 후반 초반에 슈팅 찬스 그리고 공격 찬스를 좀 많이 만들어 가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좀 잡는가 싶었지만 뉴캐슬이 후반 52분 셀틱에게 다시 한번 세 번째 실점을 내주게 된 뉴캐슬이 되겠습니다. 네, PD님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후방에서부터 완벽한 쇼패스 빌드업을 통해서 좋은 연계 플레이로 득점까지 만들어낸 셀틱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처음 전개 장면은 슈마이케 골키퍼가 후방 밑으로 내려오는 맥그리거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맥그리거 선수가 볼을 잡고 돌아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볼을 잡고 중앙 사이 공간으로 조니 캐닌 선수가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면서 잘 거머쥔 다음에 여기서 패스를 이제 우측으로 보내주거든요. 우측으로 보내줄 때 저는 맥환 선수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게, 지금 약간 조니 캐니 선수가 볼을 잡고 있는 오른쪽 측면 밑에 대각선 부분에 맥환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이 자리에 볼을 받으러 앞으로 침투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었더라면은 조니 캐니 선수가 압박에 둘러싸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니 캐니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앞쪽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맥환 선수가 앞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볼을 받게 됩니다. 볼을 받고 지금 이제 왼쪽 측면은 마이다 다이젠 선수와 그리고 뉴캐슬 수비로는 크라프트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크라프트 선수보다는 마이다 다이젠 선수가 확실히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좀 우위에 있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발생을 했고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맥컨 선수가 알았던 것 같아요. 곧바로 뒷공간으로 스피드 경쟁을 붙입니다. 결국 이제 스피드 경쟁에서 우위를 보였던 마이다 다이젠 선수가 볼을 잡고 1대1 상황이었지만은 침착하게 한번 뒤로 접은 다음에 크라프트 선수를 완벽하게 벗겨내요. 그리고 양현준 선수도 굉장히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았던 게 오른쪽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뛰어오고 들어오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양현준 선수거든요. 양현준 선수가 또 이 박스 안쪽에 빈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쪽 빈 공간도 빠르게 침투를 하면서 마이다 다이젠 선수에게 크로스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양현준 선수를 본 마이다 다이젠 선수가 땅볼로 양현준 선수에게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양현준 선수는 가볍게 골문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득점을 넣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장면부터 맥그리거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부터 후방에서부터 정말 침착하게 뉴캐슬의 압박을 잘 풀어 나오면서 좋은 연계 플레이로 완벽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세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낸 셀틱이 대한민국의 양현 선수가 득점을 만들면서 3대 0까지 달아나게 됩니다. 사실 뉴캐슬의 경기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리그 내에서 정말 이 리그 내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정확 후방에서부터 침착한 빌드업을 통해서 쇼패스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방의 압박을 풀어내고 측면 쪽으로 볼을 빼낸 다음에 측면에서 뭐 땅볼이나 아니면 정확한 공중 크로스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플레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프리미어리그 팀, 심지어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팀을 상대로도 이러한 공격력, 이러한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것은 정말 박수 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고님, 근데 욕해가 오면 하베르츠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글쎄요, 이제 뭐 아르테타 감독이 과연 하베르츠 선수를 뭐 어떻게 배치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베르츠를 한 칸 내려서 약간 2선 쪽에서 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꽃뿌리님, 셀틱이 프리시즌 깡패인데 지난 시즌에는 셀틱 상대로 4대1로 이겼는데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야, 지난 시즌에 그랬고 이번에도 프리시즌 때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차례대로 격파를 했네요. 맞습니다. 자, 권혁규 선수는 이번 시즌 셀틱에서 양현준 선수와 함께 뛰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함께 뛰는 모습 보고 싶긴 합니다. 박승구님. 근데 권혁규 선수가 제가 어떤 기사 봤었는데 지금 K리그로 다시 복귀한다는 좀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도 하이버니언으로 임대를 가서 결국 셀틱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면서 하이버니언을 임대를 떠났었고 이번 시즌에는 사실은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최근 권혁규 선수 기사 찾아본 거로는 권혁규 선수가 K리그 복귀를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긴 했었습니다. 제임스 제이님, 권혁규는 오스트리아 쪽 링크가 진한 것 같아요. 다시 또 새로운 좀 링크가 떴나 보군요. 사실 권혁기 선수도 워낙 재능이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사실 하이버니언에서 물론 시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후반기로 갈수록 약간 좀 로테이션으로 많이 뛰면서 베스트로 주전 선수로는 많이 뛰진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시즌 초반 중반까지는 굉장히 하이버니언에서 중용받는 선수였고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 잡으면서 자신감이 올라오는 듯한 모습도 봤었고요. 경기력이 점점점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봤었거든요. 사실 제가 셀틱 경기도 셀틱 경기지만 하이버니언 경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계를 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또 그렇게 되면서 대표팀도 또 선발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중후반기로 갈수록 제가 하이버니언 경기를 많이 안 들어가고 셀틱 경기를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권혁기 선수를 많이 팔로우하지 못했어요. 팔로우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시즌 초반 때보다는 좀 출전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더라고요. 중후반기로 갈수록.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좀 그래도 시즌 초반 때까지는 제가 팔로우 했을 때까지만 해도 권혁기 선수가 좀 자신감이 올라온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과연 권혁기 선수가 좀 셀틱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 55분에 왼쪽 풀백으로 뛰었던 셀틱의 왼쪽 풀백으로 뛰었던 이나무라 하야토 선수가 빠지고 키어런 티어니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약 6년 만에 셀틱 파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2019 시즌에 이제 아스날로 둥지를 옮기게 되면서 6년 동안 셀틱 파크와 약간 떨어져 있었던 키어런 티어니 선수인데, 그렉 테일러 선수가 파크로 팀을 옮기게 되고 왼쪽 풀백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키어런 티어니로 메꾸게 되면서 6년 만에 셀틱 파크로 돌아오면서 피치를 밟게 됐습니다. 사실 후반 60분까지는 그렇게 뉴캐슬보단 선수에 대한 변화를 많이 가져가진 않았던 셀틱이에요. 후반 61분 셀틱도 이제 대거 좀 선수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슈마이켈 골키퍼도 좀 쉬게 해주면서 시니살로 키퍼가 출전을 해줬고, 중앙 수비인 리암 스케일시 선수도 투입이 됐고요. 제임스 포레스트, 하타테레오, 그리고 파울루 베르나르도, 덴마크 노르셀란에서 영입한 벤야민 리그렌 선수도 투입이 됐고요. 지난 시즌 멜버른 시티로 임대를 다녀온 틸리오 선수 등 이런 여러 선수들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좀 선수의 변화를 준 브래넌 로저스 감독입니다. 양현준 선수도 득점까지 성공을 하면서 후반 61분에 교체가 됐습니다. 자, 후반 73분에 다시 한번 셀틱이 좀 득점 찬스를 잡게 되는데, 랄세스 선수가 후방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자, 아무래도 라셀스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십자인대 부상을 통해서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한 경기를 못 뛰고, 제가 알기로는 이 셀틱전이 부상 복귀전이었을 거예요. 부상 복귀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볼에 대한 터치, 경기 감각이 좀 미숙했고,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라셀스 선수가 빠른 선수는 아니었지만, 기존에 빠른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아직까지 좀 몸 상태를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부분에서 이제 볼을 잡고 하타텔레오가 전방 압박을 들어갑니다. 여기 중앙에 있던 선수에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사이드로 줘도 됐었을 것 같거든요. 패스를 인사이드로 줘도 됐었을 것 같은데, 아웃사이드 패스로 주려고 하다가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하타텔레오한테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하타텔레오가 치고 들어가다가 중거리 슈팅으로 슈팅 찬스를 잡아봤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두브라부카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코너킥 찬스를 얻게 된 셀틱이었습니다. 자, 그냥 여기서 마이크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벤님. 자, 이렇게 후반 74분에 하타테레오의 슈팅으로 인해서 코너킥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공격에 볼에 대한 소유권은 셀틱이 유지를 했고요. 코너킥 찬스까지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코너킥 장면 이후에 셀틱의 네 번째 골이 완성이 됩니다. 피디님 네 번째 골 장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 장면은 이제 코너킥 이후에 왼쪽으로 볼이 뒤쪽으로 흘렀고,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던 티어니 선수와 하타테레오 선수가 이제 원투 패스를 받는 장면이에요. 원투 패스를 받는 장면인데, 전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티어니 선수 볼을 잡은 앞쪽 수비수는 토날리 선수고요. 그 뒤쪽에 있는 선수가 바로 18번의 스트라이커 오술라 선수인데, 오술라 선수 보세요. 지금 원투 패스를 받으려고 하는 장면에서 오술라 선수가 하타테레우 선수에게 조금 바짝 붙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 원투 패스를 받으려고 할 때 멀뚱멀뚱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이런 적극적인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고, 결국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던 셀틱이 토날리 선수 한 명만 수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원투 패스를 통해서 토날리 선수를 제껴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후에 이게 원투 패스 받고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다음 장면이요. 원투 패스를 통해서 토날리 선수를 제껴냈고,
왼쪽 측면에서 티어니 선수가 굉장히 정확한 크로스를,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줬고, 박스 안쪽에 있었던 리암 스켈스 선수죠. 등번호 5번의 리암 스켈스 선수가 점프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후반전에 두 골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뭐 어쨌든 전반전 첫 번째 골 장면도 그랬고, 계속해서 왼쪽 측면을 통한 크로스 플레이 혹은 컷백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고 득점으로 연결시켰던 셀틱이었고요. 이번 세 번째 골도 역시 왼쪽 측면에서 두 선수 간, 티어니와 하타테레오, 이 두 선수 간의 조합 플레이를 통해서 수비 라인을 붕괴했고, 왼쪽 측면에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헤더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에도 정확한 크로스 플레이로 네 번째 골을 만드는 데 성공한 셀틱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슬라 선수의 좀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있었더라면은 쉽게 원투 패스가 나오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슬라 선수가 너무나 좀 수비를 적극적으로 안 해주게 되면서 쉽게 좀 측면에서 조합 플레이를 허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골이 터지게 되면서 완전히 뉴캐슬은 이제 압도를 당하게 돼요. 네. 네 번째 골 터지기 전에도 셀틱이 계속해서 압도했지만은 네 번째 골이 완벽하게 들어가고 나서 계속해서 너무나 밀렸던 뉴캐슬이고요. 확실한 득점 찬스도 잘 만들지 못하면서 후반 90분 추가 시간까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후반 90분 추가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좀 득점 찬스를 잡게 된 뉴캐슬이에요. 뉴캐슬이 오른쪽 측면에서 허네스의 침투, 그리고 허네스의 침투 패스죠. 자, 이 장면 보고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 이 정도쯤에서 볼을 잡았고요. 허네스 선수, 이 선수 허네스는 이제 뉴캐슬의 유망주 선수고 유스 선수 출신이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크라프트 선수가 침투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 침투 움직임을 본 허네스 선수가 크래프트한테 연결을 해줬고, 크래프트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크로스를 정말 완벽하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이제 오슬라 선수가 빠지고 후반전 한 제가 알기로 60분 넘어서 거의 70분 정도 가까이 돼서 션 리브라는 뉴캐슬의 유망주 선수가 들어오면서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봤는데, 이 선수에게 크라프트 선수가 굉장히 정확하게 크로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프리 헤더로 션 리브 선수에게 찬스가 왔고 헤더를 시도를 했지만은 시니살로 키퍼에게 막히고 나면서 이번에도 이 완벽한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4대 0으로 완패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서 저는 진짜 이삭 선수가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났고요. 이삭 선수였으면은 좀 득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아쉽게 이런 정말 완벽한 찬스도 살리지 못하면서 이번 경기는 무득점에 그치고만 뉴캐슬이 되겠습니다. 후반전 전체적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과는 이제 4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셀틱이 홈에서 셀틱파크에서 4대 0으로 뉴캐슬 상대로 완승을 거뒀고요. 좀 총평가를 내리자면은 셀틱 같은 경우에는 공격과 수비 모두 전술적으로 뉴캐슬보다는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측면과 중앙에서 선수들이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오프더볼 움직임을 잘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했던 셀틱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압박과 수비 조직, 공격 마무리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였고,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 이삭의 부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경기라고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네카킥 정몽규님, 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로그님, 참 다양한 방식으로 먹혔네요. 그러니까요. 페널티킥으로 내줬었고, 코너킥 이후에 먹혔었고, 또 크로스플레이로도 실점을 내줬었고, 아무래도
좀 영입이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수비 라인에 나이가 많고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뉴캐슬이 제가 기사를 봤는데 뉴캐슬이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을 가가지고 굉장히 힘든 훈련을 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디아우 감독이.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뭐 체력 훈련을 했겠죠. 힘든 훈련이라고 하면 체력적인 훈련을 했을 텐데, 체력적인 훈련을 하고 나면은 사실 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몸도 굉장히 무겁고 원래 컨디션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으면서 100%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한들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고, 그리고 아무래도 양현주 선수라든지 양쪽 윙포드의 마에다 다이젠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다 보니까 후반에 들어온 뭐 nem번도 있었고 뭐 파비안 쉐어 뭐 크라프트 그리고 뭐 트리피어까지 너무나 쉽게 좀 1대1 대인 싸움에서 밀렸던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좀 수비 라인에 대한 변화도 빠른 시내에 좀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있고요. 자, 이제 좀 이번 경기 베스트 라인업에 포함이 됐었고 또 득점까지 만들어냈었던 대한민국의 양현준 선수의 좀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히든 플레이어를 뽑기 전에 이걸 양현주 선수의 약간 퍼포먼스라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 62분까지 양현주 선수가 소화를 했고요. 득점 한 골 넣는데 성공했고, 패스 정확도도 89%, 굉장히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슈팅 정확도도 하나 시도해가지고 100%, 골로 연결시키면서 100%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양현주 선수뿐만 아니라 양쪽 윙포드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마이드 다이젠 선수와 이 양현주 선수가 수비 시에는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면서 수비 가담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윙포드를 봤던 뉴캐슬의 양쪽 윙포드를 봤던 선수들을 정말 잘 멘트를 해주면서 쉽게 좀 측면에서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뭐 후방에서 뭐 빌드업을 통해서 뭐 풀어나온 부분이라든지 측면에서 수적 우위 가져가면서 측면에서 조합 플레이 이런 부분도 좋았지만은 뉴캐슬의 빠른 윙포드 선수들을 돌파를 쉽게 내주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양현준 선수와 마이다 다이젠 선수가 낮은 위치까지 수비를 하러 성실하게 수비 가담을 해주면서 측면을 쉽게 뚫리지 않았고 내주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양현준 선수는 뭐 이번 경기에서 물론 드리블 시도하다가 뺏기는 장면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스피드적인 부분, 그리고 볼을 다루는 부분이라던가 볼이 없을 때의 오프 더블 움직임, 그리고 성실한 수비 가담 등등 공수 모든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히든 플레이어 선수를 좀 뽑아볼 시간인데요. 제가 트러스티 선수 사진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트러스티 선수를 사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뽑아본 선수는 바로 등번호 6번 셀틱의 중앙수비 트러스티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트러스티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굉장히 잘해줬고 이 경기에서 기사를 통해 봤는데 이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축구 관계자분들께서 봤을 때도 물론 뭐 골을 넣었던 뭐 양현주 선수도 있고 뭐 조니 케니 선수도 있고 뭐 앵글스 선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득점보다는 후방을 굉장히 단단하게 지켜줬던 트러스티 선수가 가장 눈에 빛났다라고 좀 평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트러스티 선수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후방 빌드업 시에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또 쉽게 플레이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후방에서 볼을 잡고 쇼패스 빌드업만 계속해서 시도를 한 게 아니라 볼을 잡고 압박이 왔을 때는 정말 쉽게 플레이, 그냥 전방에 때려 놓으면서 툭툭 그냥 앞으로 때려 주면서 굉장히 쉬운 플레이를 가져갔고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었고요. 수비 역시 수비는 공격 패싱 능력 빌드업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비력이 가장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두 번째 부분이 1대1 대인마크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에 이제 오슬라 선수가 많이 트러스티 선수와 부딪히게 됐었는데 오슬라 선수가 정말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쉽게 전방으로 연결하지 못하게끔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타이트한 수비 보여줬고 뚫리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줬었고요. 세 번째는 수비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비 포지셔닝이 좋았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면은 상대 공격수보다 볼이 패스가 올 위치, 볼이 올 위치를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공간의 포지셔닝을 잡고 볼이 그쪽으로 패스가 온다던가 볼이 왔을 때 볼을 미리 끊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너무나 좋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박스 안쪽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적극적인 수비 등 굉장히 안정감 있고 수비 백포라인을 굉장히 탄탄하게 잘 이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티 선수가 충분히 히든 플레이어로 제가 봤을 때 히든 플레이어로 선정이 됐고 충분히 이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을만 했다라고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구님, 네, 다가오는 2526 시즌 양현주 선수 셀틱에서 주전으로 맹활약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니콜라스 킨 선수가 콤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른쪽 윙포드 자리가 좀 비게 되면서 주전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덴마크 노르셀란에서 영입한 이제 베냐민 니그네 선수도 우측 윙포드를 볼 수 있는 선수고요. 이번 경기에서 우측 윙포로 나서진 않았고 오른쪽 메짤라로 나왔었거든요. 네. 어쨌든 메짤라와 이제 오른쪽 윙포드를 볼 수 있는 베냐민 니그네 선수와 그리고 지난 시즌 멜버른 시티로 임대를 갔다 온 틸리우 선수, 이 세 선수와 좀 주전 경쟁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날 경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양현준 선수가 이 두 선수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경기력 그리고 경쟁에서 앞서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시즌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프리시즌에 양현준 선수가 조금 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공격 포인트도 계속해서 올려주고 그런다면은 개막전부터 좀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6시 57분이고요. 약 3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3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셀틱과 뉴캐슬의 경기 리뷰 그리고 히든 플레이어 트러스티 선수까지 뽑으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6시 57분 약 방송 종료까지는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뭐 개인적인 질문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네. 채팅창 많이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위원님 라이브 1시간여 동안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박승곤님, 항상 박승곤님께서 막 저한테 막 DM으로도 많이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진짜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승곤님. 제임스제이님, 셀틱에 유독 일본 선수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궁금해요. 글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이다 자이젠 선수라던가 그 전을 좀 돌이켜보면 나카무라 순슈케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마이다 다이젠 그리고 지난 시즌에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을 간 리강으로 이적간 후레아시 교고 이런 선수들이 너무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굉장히 경기력 자체도 좋았었고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셀틱 구단 입장에서는 일본 선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나,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승구님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1월 1일 시즌 멋진 중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승구님. 그러고님 아까 뉴캐슬의 경우 선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탈 소식만 있더라고요. 추후 이적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지금 이삭 선수도 굉장히 이적설이 많이 나고 있고, 그로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영입 소식보다 영입 사실은 엘랑가 선수를 제외하고는 오피셜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추후 이적 시장 어떻게 보냐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수비 라인 보강 너무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도 사실은 지금 조엘링턴 선수 부상 중이라서 이번 프리시즌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었고, 물론 뭐 그 뉴캐슬의 3미들 조엘링턴, 브루노 기마랑이스, 토날리 이 세 선수는 너무나 지금 뭐 정말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도 강력한 3미들로 꼽히고 있는데, 그 외에 롱스테프 선수도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백업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도 보트만 부상 복귀해가지고 컨디션 끌어올리는 상태고, 라셀스 선수도 십자인대 부상 당해가지고 이제 막 컨디션 끌어올리는 상태고, 파비안 쉐어 덴번 이런 선수들이 있고, 트리피어 있고, 뭐 루이스 홀 선수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번에. 네, 이번에 루이스 홀 선수가 나오진 않았는데, 글쎄요, 이런 선수들이 나이도 있고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면서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수비 라인과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스트라이커 이삭 선수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가정하에 이사크 선수의 백업 같은 이런 선수들을 좀 많이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루이스 올버 리브라멘토 풀백 좋긴 하네요. 네. 이런 선수들이 이번 경기 나오지 못하면서 좀 왼쪽 풀백의 유망주, 네, 뉴캐슬의 유스 선수라던가 크라포트, 지난 시즌에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었던 크라포트 선수가 이제 경기에 나서게 됐었는데, 확실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경기력 자체가 완성이 좀 안 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좀 많은 좀 보강을 해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피디님 5분까지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 박승모님, 저는 맨시티지만 뉴캐슬 리브라멘토 선수 내심 오길 정말 바라고 있고 한데 솔직히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리브라멘토 선수는 뉴캐슬에서의 좀 핵심 선수다 보니까 좀, 네, 뉴캐슬 입장에서 안 보내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우님, 시티에 가면 정말 든든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리브라멘토 정말 좋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제가 아스톤 빌라랑 뉴캐슬 경기 중계를 했었었는데, 리브라멘토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라 해야 할까요? 뉴캐슬이 베스트 라인은 굉장히 좋아요. 뭐 하비반스라든지 고든 있고 이삭 있고, 산미들의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조랭턴 기마랑이스, 브루노 기마랑이스, 그리고 토날리, 뭐 그리고 왼쪽 뭐 리브라멘토, 덴번, 파비안 쉐어, 트리피어, 뭐 골키퍼는 뭐 니포프까지 이렇게 베스트 라인으로 볼 때는 너무나 완벽한데 괜찮은 자원들이 많고 너무나 좋은 라인업인데, 사실 이제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대항전을 소화를 해야 되는 뉴캐슬 입장에서는 든든한 백업이 잘 받쳐줘야 그 유럽 대항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계속해서 시즌을 치르면서 정말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그 컨디션 100% 컨디션으로 경기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업 선수들을 얼마나 좀 잘 영입을 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네, 어떤 경기로 얘기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었지만은 그래도 프리시즌 경기 재밌는 경기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밌는 경기 한번 보고 네, 또 리뷰와 우리 히든 플레이어 선수를 좀 뽑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날씨 더운데 모두들 좀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6시에 또 라이브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뵐게요.